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해방 후의 혼란한 전국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해방 후의 사정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미국의 방해로 해방된 지 2달 후 10월 15일에 비로소 귀국한 이승만은 복잡한 시국에 봉착하게 됩니다. 급진 공산주의자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 있었고 좌파의 세력들이 해방 전국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익 진영에서도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민당을 창당했었고 좌파와 우파의 대립은 극에 달해가고 있었습니다. 늦게 귀국한 이승만은 먼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해방 후 이 한반도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해방 후 한반도가 내부적으로 이처럼 분열을 해가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1945년 12월 28일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로부터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 측은 미소 양국 군대가 분할 점령하고 있는 한반도를 통일된 국가로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지역을 하나로 묶어 신탁 통치를 해야 하는데 먼저 남북한 통일 행정부를 수립하고 다음에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이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1946년 1월 16일 서울에서 미국과 소련 간의 예비 회담에서 미국 측 대표는 38선을 즉시 철폐하고 남북 간의 자유로운 여행과 물품의 유통 및 단일한 통화를 사용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측의 제의에 소련은 찬성했을 것 같습니까? 반대했을 것 같습니까? 소련 측은 미국 측의 제안을 반대합니다. 그런 후 1946년 2월 8일 소련은 북한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단독 정부를 은밀히 수립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남북은 이미 분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남북의 분단은 소련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946년 3월 20일에 제1차 미소 공동회담이 열려졌고 1947년 5월 21일에는 제2차 미소 공동회담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양쪽 간의 의견 대립으로 무기 휴회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미국과 소련의 공동회담은 북한의 완전한 공산 정권 수립과 남한에 대한 무력 침공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만 벌어준 채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혼란한 해방 전국에서 자유대한민국 건국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련 자체도 문제이었긴 하지만 최대의 걸림돌은 미국의 좌우 합작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과 소련이 협의를 거쳐 한반도 내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공존하는 남북 통일 정부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손을 잡는 좌우 합작을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이 좌우 합작의 대표적인 인물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는 소련이 고립되게 되면 미국의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집권 초부터 소련과 우호 관계를 계속해서 모색했고 결국 1933년 11월에는 소련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1939년 9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게 되는데 1941년 6월 22일에 와서는 히틀러가 소련마저 침공하죠. 그러자 루즈벨트는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우호 관계를 맺었던 공산 독재자 소련 스탈린과 손을 잡게 됩니다. 히틀러라는 악을 물리치기 위해 스탈린이라는 거대한 악과 손을 잡은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련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막대한 양의 무기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소련에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는 동안 루즈벨트의 좌우 합작 정책으로 인해 동유럽은 불행하게도 모두 소련 중심으로 공산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좌우 합작 정책 영향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좌우 합작 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 태평양 전쟁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을 모여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에 관한 문제를 8일간의 긴 회담을 가지게 되는데 그중에 30분 정도를 한반도에 대한 논의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미국과 소련은 처음으로 해방 후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에 합의를 합니다. 이것은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한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은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일본전에 참전하면 해방 후 한반도의 절반을 소련에 넘겨주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루즈벨트에게 대일전에 참전하면 해방 지역을 점령해도 좋은가 하고 물었을 때에 소련의 참전을 고대하고 있었던 루즈벨트는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옛 명칭은 러시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러시아는 오랫동안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한반도로 남하하려고 애를 써왔고 그것을 막으려는 영국과의 씨름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일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소련이 남하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소련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엄연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소련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었을까요? 한반도가 일제에서 해방되자마자 1945년 9월 20일 소련 스탈린은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을 지시합니다. 그 토론은 한반도의 남북통일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 실행을 위한 미소공동회담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완전한 공산정권 수립과 남한에 대한 무력 침공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활한 소련과 협의해서 한반도의 남북통일 임시정부를 세우려는 미국의 좌우 합작 정책 때문에 해방 후 3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실체를 잘 모른 채 무조건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실제로 미군정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 70-80%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걸림돌은 좌우 합작 정책에 빠져있던 미국뿐만 아니었습니다. 남한 내에도 많은 민족 지도자들조차 거의 대부분 좌우 합작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김구, 김규시, 여운형, 안창호 등 대부분 지도자들도 공산주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좌우 합작을 옹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 당시 좌우 합작으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처럼 좌우 합작으로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기에는 너무나 낮은 확률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면 공산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남한이라도 자유민주주의로 건국되었다는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의 기적처럼 일어난 것이 바로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만약 남한도 공산화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좋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북한 독재 체제 속에서 사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방 후에 혼란한 전국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공산주의 실체를 간파한 유일한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한 주간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바른 역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